한국 무기요? 그거 다 우리 중국 거 베낀 짝퉁이거나 운 좋게 몇 개 팔린 떨이죠. 그런 걸 뭐 하러 봅니까? 중국군의 한 방산연구원은 마지못해 끌려온 서울의 방산 전시회 입구에서 그렇게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런데 전시장을 한 바퀴 도는 동안 그 거만하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줄을 서서 한국 무기를 사 가려는 건 다름 아닌 세계 각국의 군 관계자들이었으니까요. 콧대 높던 이 장교, 도대체 전시장에서 무엇을 보고 만 걸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회이라고 합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의 방산연구원이자 장교입니다. 집안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네요. 제 아버지는 군에서 별을 단 고위 장성이시고 어머니 쪽은 대대로 방위 산업을 주물러 온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태어날 때부터 무기와 군대가 곧 제 세상이었어요. 특히 제 전문 분야는 미사일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중국의 방공 미사일과 요격 체계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고, 실제로 연구소 안에서는 다들 저를 떠받들였어요. 어디를 가든 제 아버지의 이름이 먼저 따라다녔고, 제 말 한마디면 회의 분위기가 정해졌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저는 어느새 제가 세계적인 방산 전문가라고 믿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 돌아보면 저는 세계적인 전문가였던 게 아니라 그저 우리 연구소라는 우물 안에서 가장 큰 개구리였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차이를 몰랐습니다. 우물 안에서 모두가 저를 우러러보니 저는 제가 곧 세계의 기준이라고 착각했으니까요. 누구도 제 앞에서 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고 저는 그 침묵을 제 실력에 대한 인정이라고 여겼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미국조차 그리 대단하게 보지 않았어요. 돈만 많은 늙은 제국일 뿐이라고요. 그런 제 눈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들어올 자리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한국 무기요? 제 머릿속에서 그건 둘 중 하나였어요. 중국 걸 어설프게 베낀 짝퉁이거나 운 좋게 몇 개 팔린 떨이 상품이거나 저는 그 생각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상식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무기의 역사도 기술의 뿌리도 결국 다 큰 나라들 차지이고 한국 같은 작은 나라는 그 부스러기나 주워 먹는 거라고요. 저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렇게 믿었어요. 그 믿음이 제 갑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갑옷이 영원히 저를 지켜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 단단한 갑옷에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한 게 바로 그 서울의 전시장이었다는 걸 그때의 저는 꿈에도 알지 못했어요. 사실 제가 그 전시회에 가게 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윗선의 분위기가 영 심상치 않았거든요. 우리가 당연히 우리 텃밭이라 여기던 나라들에서 한국이 자꾸 무기 계약을 채 가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으니까요. 우리가 수십 년 공들여온 시장에 한국이라는 낯선 이름이 자꾸 끼어든다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우리 중국 무기를 써오던 어느 나라가 한국 무기로 갈아탔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왔어요. 우리 연구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게 과장이라고 믿었어요. 한국이 무슨 수로? 분명 헐값에 밀어넣었거나 포장만 그럴듯하게 한 거겠지. 마침 윗선에서 누군가 직접 서울에 가서 한국이 대체 무슨 수작을 부리는지 확인하고 오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다들 꺼리는 그 일에 저는 오히려 먼저 손을 들었어요. 제가 가서 한국 무기가 결국 다 빈껍데기라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하고 보고서에 똑똑히 적어오면 발칵 뒤집힌 우리 연구소를 단숨에 가라앉힐 수 있을 테니까요. 저 같은 전문가에겐 그쯤은 식은 죽 먹기라고 자신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참에 제 실력을 윗선에 똑똑히 보여줄 좋은 기회라고까지 생각했어요. 한국을 깎아내리는 보고서 한 장이면 제 이름값은 더 올라갈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반쯤은 귀찮고 반쯤은 우쭐한 마음으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내 저는 속으로 콧방귀를 뀌었어요. 한국 방산이라고 해봤자 가서 베낀 흔적이나 몇 개 찾아 적어오면 되겠지. 전시장 입구에 들어서면서도 저는 팔짱을 낀 채 시큰둥했습니다. 같이 간 중국 동료에게 저는 작게 말했어요. 여기 있는 거 절반은 우리 중국 거 베낀 거일 거야. 나머지 절반은 그냥 잘 포장한 떨이고. 같이 온 동료 리펑도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전시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전시장은 제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온 방산 기업들이 저마다 자기 무기를 자랑하고 있었고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부스 사이를 바쁘게 오갔어요. 우리 중국 기업들의 부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쪽을 지나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역시 우리 부스가 제일 번듯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우리 부스 앞은 생각보다 한산했습니다. 사람들이 잠깐 들러 사진만 찍고는 이내 다른 쪽으로 발길을 옮겼어요. 저는 그게 좀 이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입구에서 조금 더 들어가자 한 가지 거슬리는 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전시장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이 우리 부스가 아니라 다름 아닌 한국 부스 쪽이었으니까요. 통로가 막힐 만큼 사람이 빽빽했고 어떤 곳은 순서를 기다리는 줄까지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그저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일 뿐이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코웃음을 치며 첫 번째 한국 부스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전부 각국에서 온 군 관계자들이라는 것도 모른 채 저는 한껏 거만한 얼굴로 그 앞에 섰어요. 자, 어디 한번 보자. 너희가 뭘 베껴놨는지. 제가 처음 멈춰선 곳은 하필 제 전문 분야인 방공 미사일을 전시한 부스였습니다. 천궁이라는 이름의 요격 미사일이라더군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잘됐다. 내 전공이잖아. 여기서 한국의 미천을 단번에 까발려주마. 저는 그 매끈한 발사대 모형을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뻔하지. 미국 패트리엇 흉내 낸 짝퉁이겠지. 저는 옆에 서 있던 한국인 엔지니어에게 일부러 들으라는 듯 비꼬았어요. 이거 미국 거 보고 대충 따라 만든 거죠? 솔직히 말해봐요. 저도 이쪽이 전공이라 보면 압니다. 저는 그 한마디로 한국의 미천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엔지니어는 강현우라고 자기를 소개하더니 화도 내지 않고 오히려 반가워하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전공이시라니 더 잘됐네요. 그럼 제대로 봐주시겠군요. 이 천궁 II는 요격고도 15km 이상에서 마하오, 그러니까 음속의 5배로 날아오는 표적을 잡습니다. 발사대 하나에 8발씩 실리고 다기능 레이더와 교전 통제소가 한 묶음으로 움직이죠.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속으로 흠칫했습니다. 제 입으로 전공이라 했는데 막상 그 재원은 제가 함부로 깎아내릴 수 없는 수준이었으니까요. 저는 발사대 모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베낀 흔적을 찾으려고요. 그런데 들여다볼수록 이건 어디서 대충 베낀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레이더와 발사대와 통제소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로 설계돼 맞물려 돌아가도록 짜여 있었어요. 그건 남의 걸 흉내 내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자기 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한 물건의 짜임새였습니다. 저는 명색이 미사일 전문가였으니 그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베낀 흔적을 찾으러 다가갔는데 정작 제 눈에 보인 건 베끼지 않았다는 증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곧 표정을 고치고 다시 콧방귀를 뀌었어요. 재원이야 누구나 그럴듯하게 적죠. 그래 봤자 실제로 이걸 사가는 데가 있겠어요. 그러자 강현우 씨가 부스의 화면을 한 장 넘겼습니다. 거기엔 제가 예상하지 못한 숫자가 떠 있었어요. 천궁 II는 2022년에 아랍에미리트와 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1천억 원이 넘는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10개 포대 규모였고요. 당시 단일 유도무기 수출로는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속으로 흠칫했지만 애써 표정을 감췄습니다. 한 건 운 좋게 터진 거겠죠. 헐값에 밀어넣었거나. 그런데 강현우 씨는 차분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천궁 II는 한 발에 약 15억 원입니다. 미국의 비슷한 요격 미사일이 한 발에 400만 달러가 넘는 걸 생각하면 4분의 1 수준이에요. 성능은 충분한데 값은 훨씬 싸니까 중동의 다른 나라들도 줄을 섰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라크도 각각 10개 포대씩 계약했어요. 중동 세 나라를 합치면 9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입안이 살짝 말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헐값이라 비웃은 그 무기가 사실은 가격과 성능을 둘 다 잡아서 줄을 세우고 있었으니까요. 미사일 한 발이 단가가 곧 그 나라 기술력의 척도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게 저였습니다. 같은 성능을 더 싸게 만든다는 건 기술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기술이 그만큼 무르익었다는 뜻이거든요. 어설픈 나라는 오히려 비싸게 만들고도 성능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의 4분의 1 값으로 비슷한 일을 해내고 있었어요. 게다가 강현우 씨가 짚어준 한 가지가 제 마음에 오래 걸렸습니다. 미국산 요격 미사일은 유사시에 미국이 운용을 막거나 정보를 끊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중동 나라들은 값도 싸고 성능도 충분한 데다 누구의 눈치도 안 봐도 되는 한국산을 택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우리 중국이 왜 그 시장을 한국에 내줬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어요. 우리는 늘 우리가 제일 싸다고만 외쳤는데 한국은 싼 값에 신뢰와 독립성까지 얹어서 팔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실전에서 써보지도 않은 무기잖아요. 저는 그렇게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그 말을 듣고 옆에 서 있던 한 중동 국가의 군 관계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를 아랍에미리트에서 온 준장이라고 소개하더군요.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그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얼마 전 우리나라가 미사일 공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방공망에는 미국, 이스라엘, 러시아, 그리고 한국의 무기가 함께 있었어요. 여러 나라의 방공망이 충충이 막아낸 종합 요격률이 90에서 96%에 이르렀고 그 핵심에 한국의 천궁 II가 있었습니다. 한국산 방공무기가 실전에서 적의 미사일을 막아낸 사실상 첫 사례였죠. 저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가 한마디를 더 보탰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아랍에미리트는 일찍 계약해서 제때 배치한 덕분에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전을 겪자마자 닷새 만에 한국에 추가로 더 보내달라고 긴급히 요청했어요. 반대로 우리보다 1년 늦게 계약한 사우디아라비아는 물건을 제때 받지 못해서 지금도 한국에 제발 빨리 조달해달라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또 한 번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기를 사고도 못 받아서 안달인 나라가 있다는 건 그 무기가 그만큼 절실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제가 아는 세상에서는 무기를 파는 쪽이 사달라고 사정하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거꾸로 각국이 줄을 서서 제발 먼저 달라고 사정하는 무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짝퉁이라 비웃은 무기를 중동의 군인이 자기 나라 국민의 목숨을 지켜줬다며 고마워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평생 무기를 표와 숫자로만 봐왔는데 그 준장의 눈빛은 표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생존이 걸린 눈빛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어요.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운이야. 그냥 운이 좋았던 거라고. 저는 그대로 물러설 수 없어서 제 전공을 걸고 반격했습니다. 우리 중국에도 훌륭한 방공 미사일이 있어요. 성능으로 치면 절대 안 밀립니다. 한국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는 거죠? 저는 우리 체계의 사거리와 재원을 줄줄 읊었어요. 연구소에서라면 다들 박수를 쳤을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준장은 제 말을 끝까지 들은 뒤 조용히 되물었어요. 성능이 비슷하다고 칩시다. 그런데 두 가지가 다릅니다. 하나는 한국 무기는 미국의 수출 규제를 받지 않아서 유사시에 누가 운용을 막거나 정보를 끊을 걱정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 독립적으로 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실제로 두 나라 무기를 다 검토했고 결국 한국을 골랐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아무리 재원을 늘어놔도 그는 우리는 둘 다 보고 한국을 택했다. 는 한마디로 모든 걸 정리해버렸으니까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제가 자랑하던 우리 무기가 나빠서가 아니라 같은 값이면 더 믿을 수 있는 쪽을 그들이 골랐다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그 준장이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라면 오히려 큰 나라 편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치가 아니라
우리 도시의 하늘을 가장 잘 지켜줄 무기를 골랐을 뿐입니다.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받아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제가 꺼낼 수 있는 변명은 운과 정치 두 가지뿐이었는데 그 두 가지가 다 막혀버렸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그 사실을 입 밖으로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그건 그래도 뭔가 사정이 있겠죠. 저는 궁색하게 그렇게 우겼어요.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점점 더 옹색해지고 있다는 걸요. 저는 잠깐 부스에서 물러나 동료 리펑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도 다른 부스를 돌다가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저는 애써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한 종목 운 좋게 터진 거야. 우리 중국 무기가 훨씬 많이 팔리고 훨씬 강하잖아. 리펑도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한국이 잠깐 반짝하는 거지. 곧 우리가 다 따라잡아. 우리는 서로의 말에 그렇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두 사람이 같은 말을 주고받으니 흔들리던 마음이 잠깐 다시 단단해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건 대화가 아니라 메아리였지만 그때의 저는 그 메아리가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구소에서 늘 그랬듯이 우리는 서로의 자존심을 받쳐주며 듣고 싶은 말만 주고받았어요. 사실 우리 둘 다 방금 부스에서 무엇을 받는지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리펑도 어느 부스에선가 비슷한 망신을 당하고 온 얼굴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어요. 본 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대신 곧 따라잡는다는 똑같은 주문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불안을 덮어줬습니다. 그게 우리가 평생 해온 방식이었어요. 불편한 사실은 못 본 척하고 듣고 싶은 말로 서로를 다독이는 것. 그렇게 하면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편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편안함이 우리를 우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붙잡는 사슬이라는 걸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어깨를 펴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미사일은 한국이 어쩌다 잘했다 쳐. 하지만 전차나 자주포 같은 진짜 큰 무기로 가면 한국은 분명 미천이 드러날 거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음 부스로 향했어요. 한국이 정말로 무너지는 건 거기서부터일 거라고 믿으면서요. 물론 무너진 게 한국이 아니라 제 쪽이었다는 건 그때는 인정할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멈춘 곳은 한국의 자주포를 전시한 부스였습니다. K9이라는 이름의 자주포였어요. 저는 그 앞에서 일부러 크게 비웃었습니다. 아, 이거. 폴란드가 한 번 사간 거 가지고 한국이 엄청 자랑한다던데. 딱 한 나라 운 좋게 판 거잖아요. 저는 이 한마디로 한국의 콧대를 꺾었다고 생각했어요. 폴란드 이야기라면 저도 들어봤고 그게 한국 자주포 수출의 전부일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옆에 서 있던 한 유럽 군인이 저를 돌아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온 대령이라고 했어요. 한 나라라니요. 우리 루마니아만 해도 K9 자주포 신내문에 탄약 운반차 36대를 약 1조 3천억 원어치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과 동유럽 나라들이 이미 이 자주포를 쓰고 있어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나라들이 자기 국민을 지킬 무기로 하필 한국 자주포를 골랐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저는 그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폴란드 하나라고 비웃었는데 알고 보니 한국의 자주포는 유럽 곳곳에서 줄을 서서 사가는 물건이었으니까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억지로 받아쳤어요. 그래도 다 유럽 얘기잖아요. 유럽 빼면 별것 없을걸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강현우 씨가 세계 지도가 그려진 화면을 띄웠습니다. 지도 위에는 이 자주포를 사간 나라들이 점점이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유럽만이 아닙니다. 이집트도 이 자주포를 들여가 자기 나라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고요. 호주도 자국형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K9은 세계에서 수출되는 자주포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자주포로 평가받습니다. 저는 그 지도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 오세아니아까지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제가 폴란드 하나라고 비웃은 그 무기가
사실은 대륙을 넘나들며 가장 많이 팔린 자주포였던 겁니다. 강현우 씨가 담담하게 덧붙였어요. 자주포는 한두 번 보고 사는 물건이 아닙니다. 포신 수명, 정비, 탄약 보급까지 수십 년을 함께 가야 하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나라가 같은 선택을 했다는 건 잠깐의 유행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노르웨이 군인이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저희가 이 자주포를 고른 이유는 간단해요. 영하 40도의 혹한에서도 한여름 사막에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그리고 사격을 시작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망설임 없이 포탄이 나가요. 군인에게 그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저는 그 말에 입을 다물었어요. 무기를 자랑할 때 흔히 말하는 화려한 재원이 아니라 추울 때도 더울 때도 명령이 떨어졌을 때 어김없이 작동한다. 는 그 담백한 말이 오히려 더 무겁게 다가왔으니까요. 그건 실제로 그 무기에 목숨을 걸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평가였습니다. 저는 그 말에 반박할 거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의 세계 지도에서 한국은 늘 작은 점 하나였는데 이 부스의 지도에서는 그 작은 나라가 온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었으니까요. 정작 그 지도 어디에도 우리 중국 무기가 불을 밝힌 자리는 한국만큼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지도가 거슬려서 애써 눈을 돌렸어요. 그런데 강현우 씨가 화면을 한 장 더 넘겼을 때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통합니다. 인도가 이 자주포를 추가로 3,700억 원어치 들여갔고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 한 줄을 짚었을 때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베트남도 이 자주포를 20문, 약 3,500억 원어치 계약했습니다. 베트남이 외국에서 이런 큰 무기를 사들인 건 드문 일이고 사회주의 진영 국가가 한국 무기를 정식으로 사간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한 군인이 저를 향해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장교라고 했어요.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베트남이라면 우리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진영이고 오랜 인연으로 우리 무기를 써왔어야 할 나라였으니까요. 그런 나라조차 자기 군대의 무기를 우리 중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사갔다는 겁니다.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왜? 도대체 왜 우리 걸 안 쓰고 한국 걸 쓰는 거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만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베트남 장교가 제 표정을 읽었는지 조용히 한마디를 건넸어요. 오해는 마세요. 우리는 어느 한쪽 편을 들려고 무기를 고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군인들의 목숨이 걸린 일이니까 그저 가장 믿을 수 있는 걸 고를 뿐이에요. 이번엔 그게 한국이었던 거고요. 저는 그 말이 어찌나 아프던지요. 정치도 인연도 아니고 그저 가장 믿을 수 있어서 라는 그 한마디가 제가 준비해온 모든 변명을 무너뜨렸으니까요. 같은 진영이라는 것도 오랜 인연이라는 것도 정작 자기 군인의 목숨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늘 한국이 큰 나라들 눈치나 보는 약한 나라라고 비웃었는데 정작 눈치를 보지 않고 가장 좋은 걸 당당히 골라간 건 베트남이었고 그 베트남이 고른 게 바로 한국이었어요.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순간 제가 평생 믿어온 세상이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을 마음속 깊이 묻어버렸어요. 저는 또 한 번 제 자존심을 걸고 반격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우리 중국이 만든 자주포 사진을 들이밀렸어요. 우리 중국도 자주포 잘 만들어요. 외국에 수출도 했고요. 성능으로 치면 안 밀린다니까요. 그러자 루마니아 대령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성능 이야기를 하시는데 무기를 살 때 우리가 보는 건 성능만이 아닙니다. 제때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물건을 가져다 주느냐. 그리고 10년, 20년 뒤에도 부품과 정비를 책임지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그가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우리 폴란드 옆나라 대통령은 한국 무기를 두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굉장한 최신 무기를 그것도 불과 몇 개월 안에 공급해주는 나라라고요. 무기를 주문해놓고 몇 년씩 기다려본 나라들은 그 몇 개월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 압니다. 저는 그 말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자랑하던 우리 무기가 나빠서가 아니라 한국은 성능에 더해 납기와 신뢰까지 함께 팔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휴대폰을 슬그머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사진을 더 내밀어 봤자 제 얼굴만 더 화끈거릴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전차 부스로 향했습니다. 전차야말로 한나라 군사력의 상징이고 여기서만큼은 한국이 우리를 못 따라올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한국의 K2라는 전차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특집을 잡았어요. 전차는 아무나 못 만들죠. 이것도 어디서 베낀 거 아니에요. 그러자 강현우 씨가 담담하게 화면을 넘겼습니다. K2 전차는 폴란드와 2차 계약에서 180대를 약 8조 8천억 원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단일 방산 수출로는 사상 최대 규모였어요. 그리고 그냥 완성품만 파는 게 아니라 폴란드 현지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까지 함께 넘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숫자 앞에서 또 말문이 막혔습니다. 8조 8천억이라니 그건 우리 연구소가 1년 내내 매달려도 구경하기 힘든 규모였으니까요. 게다가 기술까지 넘긴다는 건 자기 실력에 어지간히 자신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베낀 물건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비웃었어요. 폴란드, 폴란드. 아까부터 계속 폴란드네요. 결국 폴란드 하나 아니에요. 그러자 옆에서 한 동남아 국가의 군 관계자가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의 경전투기는 우리 말레이시아도 사갔는걸요. 폴란드만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폴란드 타령을 할 때마다 사방에서 다른 나라 이름이 튀어나왔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강현우 씨가 한 말이 제 머릿속을 오래 맴돌았습니다. 기술을 함께 넘긴다는 그 말이요. 저는 방산연구원으로서 그게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무기를 완성품으로 파는 것과 그 무기를 만드는 법까지 가르쳐주는 건 차원이 다른 자신감이거든요. 베낀 물건이라면 그걸 남에게 가르쳐주는 순간 미천이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한국은 사가는 나라에서 직접 만들어 쓰라고 설계와 기술을 통째로 넘기고 있었어요. 그건 우리 건 뜯어봐도 따라 만들어봐도 그래도 우리가 제일 잘한다는 자신감이 없으면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전차 앞에 서서 처음으로 한 가지를 솔직하게 인정할 뻔했어요. 이건 베낀 물건이 아니라는 거요. 하지만 저는 그 인정마저 입술을 깨물며 도로 삼켜버렸습니다. 옆 부스에서는 한국의 경전투기와 다연장 로켓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강현우 씨가 설명했어요. 경전투기 FA-50은 폴란드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들도 도입했고 조종사가 큰 전투기로 넘어가기 전에 훈련하기 좋아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천무라는 다연장 로켓도 여러 나라가 함께 들여가고 있고요. 저는 또 우리 무기를 들이밀려다 문득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리 중국에도 다른 나라와 함께 만든 전투기가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저는 그걸 자랑스럽게 꺼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기종을 두고 한때 안전성 문제가 거론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저도 어렴풋이 들어알고 있었으니까요. 물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였으니 함부로 입에 올릴 일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저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무기를 두고는 누구도 그런 불안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데 우리 무기를 자랑하려고만 하면 제 머릿속에 먼저 그 불안한 소문이 떠올랐으니까요. 확실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꺼냈다가 오히려 제 발등을 찍을 것 같았습니다. 자랑하려던 카드가 꺼내기도 전에 제 손 안에서 막혀버린 거예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오늘 제가 자랑하려고 꺼낸 우리 무기 카드가 하나씩 다 막히고 있다는 걸요. 미사일도, 자주포도, 그리고 이제 전투기까지요. 제 전문 분야에서 저는 단 한 번도 한국을 제대로 누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스를 옮길 때마다 제가 모르던 사실이 하나씩 더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입을 열 때마다 망신을 당하니 차라리 듣고만 있는 게 나았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마음속으로는 끝까지 우겼습니다. 아니야. 분명 어딘가 허점이 있을 거야. 제가 점점 말을 잃어가자 강현우 씨가 부스의 큰 화면에 전체 그림을 띄웠습니다. 거기 적힌 숫자들은
제가 비웃어온 모든 말을 한꺼번에 무너뜨렸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 계약은 한 해에 152억 달러를 넘기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방산 분야 매출은 31조 원이 넘고 영업이익률은 12%로 제조업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무엇보다 이걸 봐주세요. 그가 한 줄을 짚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사들인 무기 가운데 한국산의 비중이 약 6%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공동 2위예요. 저는 그 숫자 앞에서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부스럭이나 주워 먹는 작은 나라라고 비웃던 한국이 세계 무기 시장에서 미국 바로 다음 자리에 올라 있었으니까요. 그것도 우리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요. 저는 속으로 미친 듯이 변명거리를 찾았습니다. 보조금이야. 정부가 돈을 퍼부어서 억지로 끌어올린 거라고.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제조업 평균의 2배라는 그 한 줄이 제 변명을 자꾸 가로막았어요. 손해를 보며 억지로 파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이익을 남기며 팔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손해보는 장사로는 절대 그런 이익률이 나올 수 없습니다. 저는 그 화면 앞에서 문득 우리 연구소가 떠올랐어요. 우리는 늘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외쳤고 회의실에는 그 구호가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가 한 해에 외국에 무기를 얼마나 팔았는지, 그걸 팔아서 정말로 이익을 남겼는지를 따져보면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안에서 서로를 떠받들며 최고라고 믿었을 뿐 정작 바깥 세상의 군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는 한 번도 정직하게 들여다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구호가 아니라 숫자로, 그것도 세계가 인정하는 숫자로 그 실력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어찌나 뼈아프던지요. 우리는 우물 안에서 가장 큰 개구리였는데 한국은 우물 밖에서 가장 멀리 뛴 개구리였던 겁니다. 그래도 저는 그 깨달음을 애써 못 본 척했어요. 그때 부스 한쪽에서 한 미국인이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미국 방산업계에서 온 분석가라고 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미국 해군이 자기네 함정을 정비하고 수리하는 일을 한국 조선소에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 해군조차 이제 한국의 손을 빌리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제가 돈만 많은 늙은 제국이라 비웃던 미국마저 한국에 일을 맡기고 있었으니까요. 그 미국 분석가는 한마디를 더 보탰어요. 솔직히 우리 미국도 배를 만들 곳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믿고 맡길 만한 곳이 많지 않아요. 한국 조선소는 품질도, 속도도, 믿음도 우리가 인정한 몇 안 되는 곳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늘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 두 거인이 다투는 무대에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낄 자리는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거인 중 하나가 제 발로 한국을 찾아와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서 세상은 늘 중국이 가운데에 있고 미국이 그 옆에 있고 한국은 저 변두리 어딘가에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시장에서 본 세상은 그 그림과 전혀 달랐어요. 한국은 변두리가 아니라 미국과 유럽과 중동과 아시아가 한꺼번에 손을 내미는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견디기 힘들어서 잠깐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눈을 감는다고 그 숫자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두 눈을 감고 있는 사이에도 한국 부스 앞에는 각국의 군인들이 계속 줄을 서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줄을 더 이상 구경꾼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 나라의 국방을 한국에 맡기려고 진지하게 줄을 선 각국의 결정권자들이었어요.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저는 잠깐 전시장 옆 휴게 공간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한국 이야기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 옆 테이블에 앉은 외국 군인들이 커피를 마시며 한국 무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으니까요.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약속한 날짜를 지켜. 그게 제일 커. 다른 사람이 거들었어요. 값도 합리적이고 성능도 충분하지. 무엇보다 사고 나면 빠르게 책임지고 고쳐줘.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예전엔 한국을 잘 몰랐는데
한번 거래해보니 이젠 한국부터 찾게 되더라고.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하던 나라가 세계 군인들 사이에서 믿을 수 있는 나라로 통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우리 중국 이야기가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마침내 한 군인이 우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제가 바라던 것과는 정반대였어요. 중국 무기. 싸긴 하지. 그런데 막상 사고가 나면 책임을 잘 안 지려고 하고 부품받기도 힘들어. 그래서 처음엔 싸게 사도 결국 더 비싸게 치이는 경우가 많아. 다른 군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그래서 요즘은 다들 처음부터 한국 쪽을 보는 거지.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우리 무기가 세계 군인들 사이에서는 싸지만 뒤가 불안한 물건으로 통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연구소에서라면 그렇게 말한 사람은 당장 끌려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우물밖에 진짜 세상에서는 그게 그저 솔직한 평가였어요. 저는 그게 어찌나 분하던지요. 그런데 분하다는 건 어쩌면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제가 이미 느끼고 있다는 뜻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삼키며 그 생각을 애써 밀어냈어요. 인정하면 제가 평생 떠받든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전시장을 걷던 저는 한쪽에 걸린 한 뉴스 화면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그건 제가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였어요. 얼마 전 한 나라에서 우리 중국이 만든 훈련기 한 대가 추락해 학교를 덮친 사고였습니다. 27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중 많은 수가 어린 학생들이었어요. 현재 언론은 오래전부터 그 기종의 추락 사고가 거듭돼 왔다는 점을 짚고 있었습니다. 값은 싸지만 안전이 걱정된다는 무거운 지적이었어요. 저는 그 화면 앞에서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차마 비웃을 수도 변명할 수도 없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저는 평생 무기를 가격과 숫자로만 봐왔는데 그 화면 속의 숫자는 사람의 목숨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무 잘못 없는 어린 학생들의 목숨이었어요. 무기가 강하다는 건 결국 그 무기를 믿고 맡긴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낸다는 뜻이라는 걸 저는 그제야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천궁 아이아이가 중동에서 사람들의 목숨을 지켜냈다던 그 준장의 말이 그 화면 앞에서 다시 떠올랐어요. 값이 싸다는 것과 믿을 수 있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평생 무기가 싸고 많으면 그게 곧 강한 거라고 믿어왔어요. 그래서 한국 무기가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어중간한 값이라는 걸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시장에서 만난 군인들은 하나같이 값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느냐를 먼저 물었어요. 자기 부하의 목숨을 자기 국민의 머리 위 하늘을 맡길 무기니까요. 그 무게 앞에서는 제가 그토록 자랑하던 싸고 많다는 말이 한없이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그 뉴스 화면 앞에서 평생 처음으로 무기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됐어요. 무기는 숫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목숨을 지키거나 빼앗는 물건이라는 거요. 저는 그 무게가 버거워서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도 이 한 가지만큼은 끝내 가볍게 비웃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죽은 일을 무기 자랑의 소재로 삼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건 제 마지막 남은 양심이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전시장을 걷다가 저는 한 잠수함 부스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거기서 들은 이야기가 제가 서울에 오기 전부터 마음에 걸렸던 그 수수께끼를 단번에 풀어줬어요. 강현우 씨가 설명했습니다. 오랫동안 중국산 잠수함을 써오던 한 나라가 직접 운용해보고 그 한계를 느껴 한국산 잠수함으로 바꿨습니다. 약 2조 7천억 원 규모의 계약이었고요. 인도네시아도 한국 잠수함을 골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서울에 오게 된 바로 그 이유, 우리 무기를 쓰던 어느 나라가 한국으로 갈아탔다던 그 보고서 속의 나라가 바로 이 이야기였으니까요. 저는 그 나라가 왜 갈아탔는지 알아내려고 그게 다 과장이라는 걸 밝히려고 여기까지 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시장에서 제가 마주한 건 과장이 아니라 너무도 또렷한 사실이었어요. 우리 무기를 직접 써본 나라가 더 좋은 걸 찾아 제 발로 한국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건 광고로 속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직접 써본 사람만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평가였으니까요. 옆에 있던 그 나라의 해군 장교가 조용히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잠수함은 바닷속에서 승조원 수십 명이 목숨을 통째로 싣고 다니는 배입니다. 한 번 물에 들어가면 작은 결함 하나가 곧 모두의 죽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값이 조금 더 들더라도 정말로 믿을 수 있는 배를 골라야 했습니다. 오래 고민했고 결국 한국을 택했어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우리 중국 무기가 나쁘다는 비난이 아니라 자기 부하들의 목숨 앞에서 가장 정직하게 내린 선택이라는 담담한 고백이었으니까요. 저는 제가 왜 서울에 왔는지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 나라가 왜 갈아탔는지 그게 다 과장이라는 걸 밝혀내려고 온 거였어요. 그런데 정작 그 답은 너무도 간단하고 너무도 묵직했습니다. 더 믿을 수 있어서, 자기 군인들의 목숨을 더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서. 저는 그 답을 보고서에 차마 적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제가 깨뜨리러 온 이야기가 도리어 저를 깨뜨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잠시 인파 속에 멍하니 서서 오늘 하루를 머릿속으로 되감아 봤습니다. 천궁 II 앞에서 말문이 막혔고 K9의 세계 지도 앞에서 눈을 돌렸고 K2의 8조 8천억 앞에서 비웃음을 거뒀고 미국마저 한국에 일을 맡긴다는 말에 정신이 아득해졌고 우리 무기를 쓰던 나라가 한국으로 갈아탔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모든 장면에서 한국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린 건 매번 저 하나뿐이었어요. 저는 제가 세계적인 방산 전문가라고 믿고 이 자리에 왔는데 정작 오늘 하루 동안 제가 한 일이라곤 입을 열 때마다 망신을 당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 우긴 것뿐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하던 전문 지식은 우물 밖에서는 한 번도 제대로 통하지 않았어요. 제 입에서 나온 건 늘 운, 보조금, 정치적인 이유 같은 근거 없는 변명뿐이었습니다. 반면 한국 쪽에서 나온 건 늘 나라 이름과 숫자와 실제 사건들이었어요. 저는 목소리로 싸웠고 그들은 사실로 답했습니다. 그러니 질 수밖에요.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제 그만 인정하자. 한국은 진짜다. 그리고 너는 네가 생각하던 만큼 대단한 전문가가 아니었어. 하지만 저는 그 목소리를 황급히 눌러버렸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제가 평생 딛고 서 있던 그 거대한 땅이 통째로 꺼질 것 같았으니까요. 제 아버지의 이름도 연구소에서의 제자리도 제가 믿어온 중화의 세계도 전부요. 저는 그 모든 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부스로 돌아온 저는 결국 그만 분을 참지 못하고 언성을 높이고 말았습니다.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걸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다 운이에요. 보조금으로 헐값에 밀어넣고 서양 나라들이 정치적으로 편들어준 것뿐이라고요. 우리 중국이 곧 다 따라잡습니다. 지금 잠깐 한국이 떠보이는 것뿐이에요. 제 목소리가 부스 앞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주위가 싸늘해졌어요. 강현우 씨는 저를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말했어요. 운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나라가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유럽도, 중동도, 아시아도, 심지어 미국까지요. 보조금이라고 하기엔 이익을 제대로 남기고 있고요. 무기는 광고로 파는 게 아니라 성능과 신뢰로 파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결과로 증명되는 거예요. 한번 거래해본 나라가 다시 찾고 우리 무기를 써본 나라가 한국으로 오는 게 그 증거고요. 저는 그 말에 더 발끈했지만 입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반박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그저 오늘 본 숫자들만 가득했어요. 35억 달러, 90에서 96%, 8조 8천억, 152억 달러, 그리고 한국으로 갈아탄 그 나라까지. 제가 깨부수려던 한국이 도리어 저를 둘러싼 채 저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강현우 씨는 마지막으로 저를 똑바로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장교님이 우리를 깎아내리고 싶어 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요. 저희는 누구를 이기려고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가족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만들어요.
그게 통했는지 아닌지는 제 말이 아니라 저 줄을 선 분들이 증명하고 있고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무기를 누구를 이기는 도구로만 봐왔다면 한국은 무기를 누군가를 지키는 도구로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 차이가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진 진짜 이유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조차 인정하기 싫었어요. 그때 멀찍이 있던 동료 리펑이 제 목소리를 듣고 달려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한국이 다 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고 있는 겁니다. 리펑이 사람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소리치자 부스 앞은 더 싸늘해졌어요. 각국의 군 관계자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우리 둘을 번갈아 보았고 누군가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했어요. 사실 앞에서 할 말을 잃은 사람이 목소리로 그 빈자리를 메우려 할 때 어떤 꼴이 되는지를 저는 리펑을 통해 거울처럼 보고 말았으니까요. 그건 바로 오늘 하루 종일 제가 하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근거가 없으니 목소리만 커지고 부끄러우니 더 화를 내고 결국 모두에게 외면당하는 그 모습이요. 리펑의 얼굴에서 저는 제 얼굴을 봤어요. 우물 안에서 서로를 떠받들던 두 사람이 우물 밖에 나오니 이렇게 한심한 꼴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우리가 최고라는 말만 주고받으며 살아왔는데 정작 그 말을 증명할 사실은 단 하나도 손에 쥐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이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더 부끄러운 건 그렇게 망신을 당하고도 제가 여전히 우리가 옳다고 우기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그 부끄러움조차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리펑의 팔을 붙잡고 도망치듯 그 부스를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 각국 군인들이 다시 한국 부스 앞에 줄을 서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 일부러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빨리 걸어도 오늘 본 것들은 제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전시장을 빠져나오며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국 부스들은 여전히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고 그 앞에는 각국의 군인들이 늦은 시간까지 줄을 서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니야. 저들이 잠깐 한국에 속고 있는 거야. 세상이 아직 우리 중국의 저력을 몰라보는 것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인정하는 순간 제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마음 한구석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본 건 거품이 아니라 단단한 실체였고 흔들린 건 한국이 아니라 저 하나뿐이었다는 걸요. 그래도 저는 그 사실을 끝까지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잠깐 생각했어요. 아마 인정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거든요. 군인은 절대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한번 고개를 숙이면 평생 짓밟힌다고요. 그래서 우리 집안은, 우리 연구소는, 우리 중국은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늘 그렇게 버텨왔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곧 강함이라고 믿으면서요. 저는 그 고집을 물려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처음으로 그 가르침이 의심스러웠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는 제 앞에서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그건 목소리를 높여서가 아니라 사실이 그의 편이었기 때문이었으니까요. 진짜 강함은 인정하지 않고 버티는 게 아니라 사실을 가진 쪽의 담담함에서 나온다는 걸 저는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깨달음마저 차가운 저녁 공기 속에 흘려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 모든 걸 가슴에 묻고 어두워진 거리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열고 빈 보고서 화면을 한참 동안 노려봤습니다. 저는 한국이 빈 껍데기라는 걸 확인하고 그걸 보고서에 똑똑히 적어오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펜을 들려고 하니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두 눈으로 본 건 빈 껍데기가 아니라 너무도 단단한 실체였으니까요. 천궁 II도, K9도, K2도, 그리고 우리 무기를 쓰다 한국으로 갈아탄 그 나라도 전부 제가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적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한국의 무기가 가격과 성능과 신뢰를 모두 잡았고, 그래서 세계가 한국을 찾는다고요. 그렇게 적는 게 전문가로서 정직한 일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적는 순간 제가 평생 믿어온 그 거대한 중화의 세계가, 그리고 저라는 사람의 자부심이 통째로 흔들릴 것 같았어요. 게다가 그런 보고서를 올리면 윗선에서 저를 어떻게 볼지도 두려웠습니다. 한국을 깎아내리러 갔던 제가 도리어 한국을 추켜 세우는 보고서를 들고 온 꼴이 될 테니까요. 저는 빈 화면을 앞에 두고 오래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적을 것인가, 아니면 제가 믿고 싶은 결론을 적을 것인가. 저는 잠깐 오늘 만난 강현우 씨를 떠올렸어요. 그는 제가 아무리 비꼬고 트집을 잡아도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보여주고 사실로 답했을 뿐이었어요. 제가 가진 무기는 큰 목소리와 제 아버지의 이름뿐이었는데, 그가 가진 무기는 나라 이름과 계약액과 실전 기록, 그러니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들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오늘 제가 왜 하루 종일 졌는지를 알 것 같았어요. 저는 목소리로 싸웠고 그는 사실로 답했으니까요. 정직한 보고서 한 장이면 저는 윗선의 진실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물 안에 있는 동안 한국이 우물 밖에서 세계를 가져갔다고요. 어쩌면 그게 우리 연구소를 진짜로 살리는 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 답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결국 보고서에 이렇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방사는 일시적 호황이며 서방의 정치적 지원과 정보 보조금에 기댄 거품이다. 핵심 기술은 결국 큰 나라들의 것이고 우리 중국이 머지않아 모두 따라잡을 것이다. 저는 그 문장을 적으면서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래, 이게 맞아. 한국은 잠깐 운이 좋은 것뿐이야. 사실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전시장에서 만난 그 어떤 사실도 운이나 보조금으로는 설명되지 않았으니까요. 영업이익률이 제조업의 2배라는 것도, 우리 무기를 쓰던 나라가 제 발로 갈아탔다는 것도 운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거짓을 적어 넣지 않으면 제가 누구인지조차 흔들릴 것 같았어요. 정직한 보고서를 올리는 순간 사람들은 물을 겁니다. 그렇게 대단한 장군의 딸이, 그렇게 잘난 우리 연구소의 전문가가 고작 한국 하나도 못 깎아내리고 왔느냐고요. 저는 그 시선을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 이름값도, 제 아버지의 이름도, 우리 연구소의 체면도 전부 이 보고서 한 장에 달려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진실을 적는 대신 모두가 듣고 싶어할 거짓을 적기로 했습니다. 진실보다 제 자존심을, 그리고 우리 모두의 자존심을 택한 거예요. 화면 속에 빼곡히 들어찬 제 보고서는 사실은 한 줄의 근거도 없는 그저 제 고집의 기록일 뿐이었어요. 오늘 강현우 씨가 보여준 보고서에는 나라 이름과 계약액과 실전 기록이 빼곡했는데, 제 보고서에는 거품이라는 단어와 곧 따라잡는다는 다짐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사실을 끝내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줄에 큼지막하게 적었습니다. 결론, 한국 방사는 과대평가되었음. 그리고 만족스러운 듯 노트북을 덮었어요. 적어도 이 보고서 안에서만큼은 여전히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었으니까요.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지만 저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늘 본 장면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자기 국민의 목숨을 한국 무기가 지켜줬다며 고마워하던 준장의 얼굴,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나라들이 한국 자주포를 골랐다던 대령의 말, 그리고 추락한 훈련기 뉴스 앞에서 제가 느낀 그 무거움까지요. 그 모든 게 제가 방금 쓴 거품이라는 단어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한국이 거품일까? 아니면 거품이라고 믿고 싶은 제가 거품인 걸까? 그 물음이 자꾸 저를 찔렀습니다. 문득 내일 연구소로 돌아가 이 보고서를 올리는 제 모습이 그려졌어요. 사람들은 박수를 칠 겁니다. 역시 우리가 최고라고, 한국 따위는 거품이라고요. 저는 또 한 번 우물 안에서 가장 큰 개구리로 떠받들어지겠죠. 하지만 그 박수 소리 너머로 오늘 전시장에서 본 줄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한국 부스 앞에 길게 늘어서 있던 세계 각국 군인들의 그 진지한 줄이요. 그 줄은 제 보고서를 읽어주지 않을 겁니다. 제가 거품이라고 적든 말든 내일도 모레도 그 줄은 한국 앞에 늘어설 테니까요. 제 보고서는 우물 안에서만 진실이고 우물 밖에서는 아무 힘도 없는 종이 한 장일 뿐이었어요. 그걸 알면서도 저는 그 종이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그 물음에 정직하게 답하지 않았어요. 답하는 순간 제 보고서도 제 자존심도 제가 평생 믿어온 세계도 다 거짓이 되어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이불을 끌어당겨 머리끝까지 덮고 벽을 향해 돌아누웠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어요. 내가 옳아. 세상이 틀린 거야.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가 딛고 선 땅이 통째로 꺼질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그 주문을 몇 번이고 되뇌다 겨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공항으로 향하는 길과 출국장에 앉아 비행기를 기다리는 내내 저는 전시장에서 본 것들을 자꾸 곱씹었습니다. 부스마다 줄을 서던 각국의 군인들, 담담하게 사실을 짚던 강현우 씨, 그리고 자기 국민의 목숨을 한국 무기가 지켜줬다며 고마워하던 그 준장의 얼굴까지요. 그 모든 장면이 한쪽 편이었고 다른 한쪽에는 그것을 끝내 부정하는 저 하나가 있었습니다. 출국장 의자에 앉아 리펑이 제게 물었어요. 그래서 보고서는 어떻게 썼어? 저는 잠깐 망설이다 천천히 답했습니다. 한국 방산, 별거 없더라. 다 거품이고 곧 우리가 따라잡아.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어제 제가 두 눈으로 본 한국은 거품이 아니라 누구보다 단단한 실체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거짓말이라도 붙잡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리펑은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또 한 번 서로의 거짓을 진실인 척 나눠 가졌어요. 연구소에서 늘 그랬던 것처럼요.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우물 안 개구리가 된 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충분히 똑똑했고 충분히 잘 만들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듣고 싶은 말만 주고받으며 서로를 떠받드는데 너무 익숙했던 겁니다. 우물 밖에서 누가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한 번도 정직하게 마주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물 밖으로 멀리 뛴 한국을 보고도 우리는 저건 운이라고 우기는 법밖에 몰랐던 거고요. 그 생각이 잠깐 저를 아프게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마저 출국장 의자에 두고 일어났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그토록 비웃던 그 도시가 저녁 햇살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어제 강현우 씨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그 빛 위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무기는 누군가를 이기려고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려고 만드는 거라던 그 말이요. 저는 그 말을 끝내 받아들이지 못한 채 애써 그 빛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의 서울이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진짜 중심은 언제나 중국이야. 한국은 잠깐 빛나 보이는 것뿐이고 세상이 아직 우리 중국의 저력을 몰라보는 거지. 오늘 줄을 서던 저 사람들도 언젠가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거야. 두고 봐. 다음에 올 때는 우리 중국이 만든 더 대단한 무기로 저 콧대 높은 한국의 부스를 보란듯이 눌러줄 테니까.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창밖의 불빛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침묵을 제 편이라고 믿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수첩을 펼쳐 다음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우리 무기의 성능을 더 완벽하게 다듬고 더 많은 나라에 보란듯이 팔아서 한국이라는 이름 따위는 다시 변두리로 밀어내버리겠다고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저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은 여전히 턱을 빳빳이 든 채였습니다. 한 전시장을 다 돌고도 끝내 고개를 숙이지 않은 그 오만한 얼굴 그대로요. 그래요. 다음엔 반드시, 이번에야말로 꼭